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14회는 러시아화가 브롤로프의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대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 어떤 이 당시에 위급했던 상황이 한눈에 탁 다가오게 돼 있는데요. 이 브롤로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낭만주의 회화의 효시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낭만주의 회화 이전에 유럽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신고전주의라고 불리는 일종의 아카데미즘이 유행을 했었어요. 과거 그리스 로마의 어떤 조각이 가지고 있는 조형미라든가 혹은 그 역사적인 교훈이라든가 영웅적인 교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던 게 신고전주의라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폭발적으로 다루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넘어선 색채에 대한 어떤 주목,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낭만주의 회화였는데요. 유럽에서 낭만주의, 뭐 제리코라든가 들라크루아라는 화가에 의해서 낭만주의 미술이 나타난 한 10년 후쯤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이 낭만주의 미술을 도입하고 정립한 사람이 브룰로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통해서 브룰로프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칭찬을 받게 돼요. 그 이전에 루벤스라든가 아니면 렘브란트와 같은 대가와 비교될 만큼 중대한 새로운 화가의 등장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사이즈 크기예요. 이 그림에서는 조그맣게 보이지만 실제 원화는 가로 세로가요 6.5m, 4.5m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우리 사람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가로 세로 5, 6m에 이르는 이 거대한 그림 앞에 서서 이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은, 또 그 현장감은 대단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그림을 예전부터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몇 차례 이 집필을 위해서, 또 미술 관련한 뭐 글을 위해서 유럽을 갔지만 주로 서유럽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유럽은, 또 러시아는 나중으로 좀 뒤로 밀어놓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언제나 갈 수 있을지 뭐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마음속으로만 러시아 가서, 러시아 미술관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있지만 아직은 원화로는 보지 못했고,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게 6m짜리면은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79년 AD죠.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로부터 한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폼페이가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무려 2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그 밑에 묻히게 됩니다. 화산재는 거의 6m가량 쌓인 상태에서 오랜 기간 여기에 폼페이가 있었다라는 것들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한 700년이 흐르다가 1700년대, 1800년대 와서야 무슨 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구멍을 발견하고 유물을 발견하면서 이제 발굴을 하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던 게 이 폼페이입니다. 먼저 저는 이 그림이 주는 감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 오른쪽 끝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골목에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고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상황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감동과 만날 수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현장에 있는 그 현장감이라 그러죠. 생생한 그런 현장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감동적이다, 그림이.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6년여를 각종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폼페이 현장, 발굴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만 3년이었으니까 도합 10년에 걸쳐서 공을 들였던 그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세부 구석구석 그 사람의 그 노력이, 화가의 노력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일단 현장감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특히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도를 보시면요,
이 화산 폭발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막 돌덩이 날아들고 이러면서 신전이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뒤에 보면 신전을 쌓고 있던 돌들이 균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던 두 석상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 떨어지는 그 찰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직접 그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감상자에게 그런 감동, 감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단, 동상의 기단을 이루고 있는 그 바위들이 갈라지면서 쩍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나요? 거기서 막 연기가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기울어가는 그 순간을 스냅 사진처럼 탁 포착해서 그린 것도 우리들을 현장으로 초대하는 한 요소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화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탁월함, 또 치밀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막 화산재와 돌덩이가 날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화산 폭발로 시뻘건 용암들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밑에 인물들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대한 석상을 보면서 공포스러워하는 시선들이 보여요. 한편으로는 석상이 무너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그 그림 속 주인공들의 이 공포로 가득한 시선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마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충격과 공포를 마치 같이 체감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이 그림이 주는 감동 포인트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감동 두 번째로는요, 이 순간 안에, 이 짧은 정지 순간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림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이야기를 떠올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도 화가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요, 제가 부분도 올려놨는데요, 떨어지는 석상 아래 인물 군상들이 나옵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아들들이 막 들쳐매고 피신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 뒤로는 또 거동이 불편한 엄마가 바닥에 앉아 있고 뭔가 아들이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드시나요?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엄마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노인이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체가 되다 보면 어린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들 빨리 가 이러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너희들이라도 살아, 이런 막 모정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럴 수 없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고, 결국 아버지는 들쳐업고라도 가는 거죠. 아마 이 노인이 부부일 거고요. 이 두 부부가 아들들에게 너희네들끼리 그냥 피신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아들은 아버지를 일단 들쳐맨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를 또 설득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부터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마치 이 하나의 장면만 가지고도 뭐 영화 한 편, 소설 한 편이 나올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이미 그 실신한 젊은 여인을 어떤 청년이 들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연인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애틋한 연인 사이인데 이미 여인이 어떤 파편에 의한 것이든 뭐에 어떤 충격에 의한 것이든 혼절해 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의 표정을 보면요, 황망하고 슬프고 뭔가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그 표정이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있어서 이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 그림 앞에 서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야기의 꼬리를 물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또 화가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안에 그 한 200~300년간의 여러 가지 화풍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각각의 인물이 마치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을 보는 것 같죠. 조각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조형미 뭐 이런 것들이 이 각각의 개인들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신고전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이 효성이라든가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 역시도 신고전주의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담뿍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쳐업힌 노인의 동작이라든가 이 청년의 동작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냥 역동적인 게 아니라 몸을 뒤틀었어요. 정도 이상으로 뒤틀어서 그 뒤틀린 가운데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확 풍기고 있는 건데 이건 바로크 미술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고전주의 이전의 미술 양식이죠. 그것을 일정하게 도입해서 그 동작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림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는 또 그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 뒤편의 말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한 청년의 어떤 비틀어진 몸을 통해서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의 표정이라든가 엄마의 표정이라든가 이 아들들의 표정에서 보이는 어떤 풍부한 감정의 묘사, 이거는 낭만주의 미술의 어떤 특징적인 양상이고, 뒤에 보면은 시뻘건 용한 불빛만이 아니라 그 실신 상태에 있는 여인의 붉은색 옷이라든가 엄마의 붉은색 옷이라든가 뭐 이런 색채, 화려한 색채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색채 감각, 색채를 통해서 그림을 묘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조형을 넘어서는 이런 감각들 역시도 낭만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 그림 하나 안에 그 몇백 년 사이에 걸친 여러 화풍들의 장점들을 취합해서 그렸던 화가의 나름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 중에 하나는 이런 절박함 싸감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교훈은 교훈이되 그 뻔한 신고전주의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교훈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감흥이 있더라고요. 부분도 보시면요. 일단 부부가 두 아이를 감싸 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는 아이들에게 화산재나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그걸 막고 또 옷으로 그걸 덮고 엄마는 두 손으로 안고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런 점의 교훈만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쓰러져 있는 여인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미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고요. 아이는 조금 어린 아이죠. 한두 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머리밭에 보면은요, 금으로 만든 촛대나 그릇과 같은 금붙이들이 쭈루룩 널브러져 있어요. 뭔가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아이는 뻘거벗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는 뻘거벗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이는 막 허겁지겁 챙겨서 나온 거고, 그것보다 더 공들여서 금은보화를 챙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부에 대한 욕망, 소유욕,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뒤편에 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손 한쪽에 바리바리 막 금붙이들을 쌓아 들고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늦었나 보죠. 죽음 앞에서 이 부가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 결국 평상시에 부를 쌓으려고 하는 욕망은 헛된 욕망이고 가짜 욕망이다. 인간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장치죠. 그리고 나아가서요,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아니라 전차죠. 전차를 타고 가다가 자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자빠진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바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차 바퀴가 부러지면서 남자가 나동그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로마 시대에 말을 타는 것, 특히 전차를 탄다는 건 귀족을 뜻해요. 높은 신분을 가진 귀족 집안인 거죠. 하지만 이런 그 천재, 재난 앞에서 신분이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말도 죽어가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신분을 자랑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 즉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신분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짜 욕망, 인간이 끊임없이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또 어떤 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건 역시도 전체 인생을 놓고 볼 때 가짜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점을
사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효도나 뭐 이런 걸 충성이나 이런 뻔한 교훈을, 그런 신고전주의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실제 사회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구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이야기거리, 생각거리를,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요, 폼페이의 특징과도 연결돼 있어요. 폼페이는 귀족들의 휴양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집과 화려한 어떤 가구들과 또 금으로 치장된 온갖 식기류들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 순간에조차도 거기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군상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진정 인간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낭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의 폭발이에요. 부분도를 보시면요, 한 엄마가 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팔로 감싸고 있는 모습이 왼쪽에 보이죠. 거기 보면은 막내 어린아이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두 손을 모으고 막 간절함을 비는 것이 표정으로 그대로 또 동작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언니는요, 두려움에 막 울음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지키려는 이 모정의 감정이 이 표정과 동작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요, 맨 오른쪽 아래 보면 웬 노파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경악스러워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 표정도 얼마나 그 디테일 세부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요. 그 옆에 항아리를 들고 있는 여성의 황망한 모습도 마찬가지죠. 처녀의 모습.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정신이 나가버린, 이미 동공이 풀려버린 이런 모습들을 감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감정 묘사가 주는 장점들을 그대로 잘 살려내고 있다. 많은 평론가들이 대신 이 그림에 실린 감정에 대해서요, 천편일적으로 결국 사랑이라는 걸로 모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이 화가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재난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당시 아까 제리코라든가 들라크루아 같은 당대를 대표하는 낭만주의 회화의 아버지들, 그들의 작품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감정의 폭발이에요. 특히 낭만주의 화가들이 주목했던 것은 고통과 절망이라든가 뭔가 격한 감정의 꿈틀거림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림 안에 있긴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욕망과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된 인간의 감정의 백화점처럼 그려놓은 것이 이 그림이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서는 감정의 폭발, 감정의 어떻게 보면은 파노라마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또 해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재밌는 건요, 오른쪽 가운데 웬 청년이 있죠. 머리에 뭐 여러 가지를 이고 있고요. 저는 처음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의 표정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화가의 긴장, 텐션이 떨어졌나? 그림 그리다 보니까 6m짜리 그림을 그리다가 좀 긴장도가 떨어졌나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표정이 좀 애매해요. 이거 뭐 경악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마치 석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잖아요. 좀 의아했는데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서 어디서 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더니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의 자화상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머리에 인 상자 위에 보면은 붓이 보이죠. 물감이 묻어있는 화구들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각오가 이 자화상을 그림 안에 넣는 것을 통해서 혹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재미도 선사하더라고요. 실제 폼페이에서 발굴된 것들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연관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왼쪽 위에 보면은 젊은 여인, 뭐 젊은지는 모르겠지만 연인이,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이 있죠. 화석화된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석과는 달라요. 그 당시에 용암이나 화산재가 덮으면서 얼마나 고열이었겠어요. 또
무려 2000년 가까이가 흐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패되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안에 공간만 남은 거예요. 처음에 발굴하던 사람들이, 아니, 왜 여기에는 화석이 없냐.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보니까 곳곳에 빈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석고를 이렇게 부어보니까, 그리고 흙을 걷어내 보니까 그 빈 공간들이 사람이나 동물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화석이 아니라 이 빈 공간에 석고를 흘려 넣어서 그 실제 모습을 만들어낸 석고죠. 석고 화석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일반적인 석고상과 다르게 실제의 모습을 그 공간을 통해서 떠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남녀가 서로 부둥켜안은 채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브룰로프의 그림 중에 맨 오른편에 젊은 여인들이 안타깝게 여인은 실신에 그걸 끌어안고 막 달려가던 청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이 2명이 있어요. 엄마는 아이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은 채 죽어간 모습 그대로고요. 아마 아빠는 아이를 결국은 놓쳤던 것 같아요. 아이를 한 명씩 부부가 데리고 있다가 엄마는 배 위에 그대로 아이를 안고 있고 아빠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놓치고 아이가 그 앞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특히 어린아이를 두고 있던 가족들의 그 참혹한 사고의 현장의 날을 마치 실시간 보듯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붙이들, 금은보, 화려한 도시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통해서 실제 발굴된 현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화산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안에서 화려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의 휴양지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활락가, 유훈가 뭐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이 그림은요,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제우스와 레다에 얽힌 이야기예요. 그 제우스가 동물로 변신해서 여성들을 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레다라는 스파르타 왕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탐이 나니까 제우스가 백조로 변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성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그린 많은 그림에서 레다와 제우스의 교합, 특히 이 백조로 변한 제우스와의 교합 장면을 많이 담는데요. 그게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성적인 것을 묘사한 그림들이 폼페이에 많은데 그만큼 유흥가가 많았던 것이고요. 또 지금과 달리 로마의 성풍습이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폼페이가 번창했던 도시고 유흥 또 많은 어떤 재물이 모여있던 도시라는 점들도 우리가 실제 발굴된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9년에 폼페이가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 시대에 가장 가까운 로마 철학자가 누굴까 하면은요, 단연 세네카예요. 그로부터 10년 전에 세네카가 죽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죠. 그 당대의 중요한 정치가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한번 이 세네카의 어떤 철학 혹은 사상을 통해서 폼페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도 있어요. 삶의 지혜를 위한 편지, 서간집으로 막 묶여진 두터운 책인데요. 당연히 번역돼 있고요, 우리나라에. 여기서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네. 왜냐하면 하루하루 수명의 일부를 빼앗기고 있고 자라면서 수명이 줄기 때문이라네. 지금 지나는 오늘 이 하루도 죽음과 함께 나누는 셈이지. 물시계를 비우는 것은 마지막 물방울이 아니라 그때까지 떨어진 모든 물방울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다. 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마지막 말이 멋지잖아요. 물시계를 비우는 것은 마지막 물방울이 아니라 그때까지 떨어진 모든 물방울이네.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하루하루가 물방울이겠죠.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만큼 죽음과 매번 가까이 있다. 이것은 왜 폼페이와 연결되냐면 폼페이는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같은 날 죽어간 현장인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 그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걸 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상의 어떤 반복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내일 또 1년, 10년 이게 오늘처럼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의 소중함이 사라지잖아요.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1년 후에 하면 되지, 나중에 조건이 좋아지면 하면 되지 하면서 소중한 것들을 미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네카가 아니다. 죽음은 우리 옆에 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해라. 그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오늘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점에서 세네카가 영향을 받았던 철학자 중에 물론 플라톤도 있고 견유학파도 있지만 에피쿠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의 쾌락, 오늘의 행복 이것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적인 문제의식도 일정하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낼 것, 정말 내일 당장 내가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소중한 인연, 소중한 일, 소중한 행위들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것을 요구하는 건데, 폼페이의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또 세네카의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떠올릴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브룰로프의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대작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그림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